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님의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김정은과 북핵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김정은은 어떤 인간입니다. 83년생이라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어린 지도자라는 말은 제가 요즘 언론에 쓰지 못하게 해서 요즘은 젊은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연 젊기만 한 지도자인지 2008년 8월 14일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한 열흘 동안 저세상 문턱에 갔다가 깨납니다. 사람이 한번 쓰러지고 나면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갖죠.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정남은 10살 이후에 평양에 한 달 이상 있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싸돌아다녔고요. 정철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고 여성 호르몬 과다증이 있습니다. 당연히 셋째 아들이 11월경에 후계자로 낙점이 됩니다. 2009년 1월 24일 북한 전역에 노래가 내려갑니다. 발걸음 청년대장 동지라는 노래죠. 그해 한 해 동안 전국 조직 단위로 행사가 열립니다. 제가 국정원 연구소장을 할 때인데 2010년 들어서 후계자 작업이 물밑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정은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저게 임금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에 대한 IQ 검사를 좀 해봐야 된다. 평양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자선책으로 2가지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났던 인간들을 다 찾아내서 김정은에 대한 간접적인 IQ 검사를 해보자. 저희가 한 팀이 오사카로 갔습니다. 오사카에 누가 있냐면 김정은의 8촌들이 있죠. 외할아버지 고경택이 1950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경봉호를 타고 그 고용이 딸이 난 아들이 정철과 이제 정은이죠. 그리고 한 팀은 또 스위스 베른으로 갔습니다. 스위스 베른에서는 처음에 공립학교 3년, 사립학교 3년 반, 6개월을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이때 놀랄만한 하나의 저희가 사실이 있었는데요. 15살경으로 추정되는데 평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마 1살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전화를 저희가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여자 친구가 김정은에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를 좀 끊으라고. 이 김정은이 담배를 굉장히 이른 나이에 폈더라고요. 그 전화로 담배를 끊으라는 요구에 이 김정은이 발끈하면서 전화로 상소리를 해대는데 저희가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굉장히 거칠은 이 매너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한 1년에 걸친 그 면담 보고서 끝에 내린 결론이 앞으로 임금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당시 이런 예상이 맞지 않기를 바랬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상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에 오를 때만 해도 우리의 언론의 대부분은 저 어린 친구가 저 어린애가 뭘 할까? 지금도 저에게 묻습니다. 김정은 이외에 마쿠그룹이 김정은을 조종하고 있냐고. 아직도 김정은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인너서클 그룹이 있죠. 김정은에 대한 저희가 막연한 두려움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집권 6년 차를 맞이해서 3가지 정책으로 밀고 오고 있습니다.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이죠. 예,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숙청과 도발의 역사였고요. 3대 세습의 자기 색깔을 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핵과 미사일이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2006년에 김정일 때 1차 핵실험을 할 때 김정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는 뒤로 빠져 있죠. 2009년 2차 핵실험 때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년, 16년, 17년 예, 4차례 핵실험에서는 김정은이 서명하는 핵실험 서명하는 장면을 반드시 공개를 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로컬용으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내외에 이제 과시하고 있죠. 이번 사태의 원인 중에 절반은 김정은의 이 폭주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는 김정은이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대책은 말미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역사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한미연합작전 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안 한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939년 41년 김일성은 만주에서 돌아다니다가 2번 붙잡힙니다. 39년에는 중국 마적단한테 잡히고요. 41년에는 러시아군한테 잡힙니다. 탁월한 사주팔자가 좋은지 그때마다 친구가 나타나서 우리 편이라고 구해줍니다.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대국은 믿을 수가 없다.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는데도 나를 붙잡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할 때 핵으로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릎을 칩니다. 이것이다라고. 예, 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할 때 남측에서 납치해 갈 명단 중에 서울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53년 그 휴전으로 정신없던 시절에 원산에 물리학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웬 물리학? 예, 55년도에 소련 유학생을 보내는데 기계공학 물리학이 절반입니다. 김일성은 65년 전원회의에서 선언합니다. 10년 안에 우리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75년도에는 이제 일보를 내딛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80년대 초에 레이건 행정부와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을 때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포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초보적인 순전이라고 무시를 해서 그런지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자신의 개발 로드맵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이 마이웨이로 간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협상이나 대화로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기본 상황입니다. 예, 왜 2006년, 9년, 13년, 16년 텀이 3년에 4년 가다가 빨라지느냐? 예, 기술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고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핵개발을, 핵실험을,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는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문제를 단기에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태평양으로 좀 쏘라고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예, 일단 두 가지 방향이 되겠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으로 남쪽으로 쏘는 루트가 있을 거고요. 알래스카 쪽으로 쏘는 루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미국에게 좀 위협을 주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아마 쏠 겁니다. 한 달 전에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알래스카 사람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알래스카에 보니까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하여튼 알래스카 근처에 떨어지기만 하면 평양을 끝장내버리겠다고 인터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북한 잘 들으세요. 이게 북한으로도 중계가 될 텐데 잘못 떨어지면 끝장납니다. 알래스카의 퇴역 군인들 간단치 않습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예, 수소탄 실험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 원자 폭탄의 역사는 끝이 났고요. 수소폭탄의 역사가 시작됐고 EMP탄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6번 하면 더 이상 기술적인 테스트는 이제 할 필요 없고요. 이제는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번 충격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이냐 하는 정도의 기술적인 완성도만 남았고요. 이제 ICBM 발사를 몇 번 더 할 겁니다. 왜? 워싱턴을 조금 더 충격으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하와이, 알래스카 정도에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죠. 저보 사람들이 묻습니다. 식량도 모자라고 밥도 굶는데 어떻게 핵미사일 개발하냐고. 네, 70년 동안 개발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네, 저희도 6개월, 1년 주면 핵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죠. 예, 인민을 곤궁으로 몰아놓고 핵과 미사일에 손대는데 못할 게 없는 거죠. 자, 핵을 가진 이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단계를 지나서 가슴에 안고 사는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인도 중국 간에 여러분 네팔 국경 분쟁 봤죠? 군인들이 몸싸움을 합니다. 돌을 던지고 투석전을 벌입니다. 왜? 총을 가진 군인들이. 세상에 군인들끼리 몸싸움하는 또 분쟁은 처음 봤습니다. 왜? 양측이 상호 확증 파괴라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64년에 중국이 핵실험을 하고 일본 사례를 봤죠. 인도 군부가 밤잠을 못 잡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백전백패죠. 예,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인도 군부가 도달합니다. 예, 74년에 핵실험을 하죠. 예, 처음에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막는 데만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4년에 미국 인도 간의 기술 평화 협정을 맺죠. 예, 인도가 핵을 보유하니까 옆집이 또 잠을 못 잡니다. 파키스탄 인구가 2억이나 됩니다. 예, 파키스탄 군부도 대안이 없다라는 결론을 따라죠. 전 세계 파키스탄 출신의 똑똑한 물리학자 다 찾아와라.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천재 물리학자 압두르 칸이 있었습니다. 예, 평양에게 우라늄 농축 기술을 전해줬다고 하는 할아버지죠. 예, 이 과학자 중심으로 핵 개발에 나섰고요. 98년에 더운 여름날 6번 터뜨리고 핵 보유국을 선언하는 거죠. 예, 그날로 공포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몸싸움으로 끝나지만 핵을 가진 국가와 안 가진 국가의 분쟁은 몸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이 자꾸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가는데 우리 홍 대표님 비롯해서 지도부가 당일로 갔다 오시든지 1박 2일로 갔다 오시든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면 핵 기념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손수건 눈물을 짜고 나옵니다. 너무 무서워. 우라늄이 살점에 녹아내리는 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파괴적인 무기인지. 예, 앞으로 연평도, 백령도에 한번 내려옵니다. 예, 점령훈련을 하겠죠. 대규모 지원을 요청을 하죠. 오늘 아침에 기자가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에게 그렇게 회담을 사정하는데 왜 조선중앙통신에서
아주 저속한 단어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욕합니까? 네, 진보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도 충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왜? 보수적인 사람은 북한의 욕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원래 그런 녀석들이니까.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민족 우선주의로 인해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다니. 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야, 한미동맹이고 뭐고 평양으로 가자. 예. 정부 여당 하시는 분들 북한의 비난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거니까 무시해야 됩니다. 말폭탄에 눌리면 안 됩니다. 예, 기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70년 따로 살으니까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미 적입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죠. 예. 드골이 1960년에 핵실험을 할 때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합니다. 미국이 동맹이지만, 미국이 우방이지만 뉴욕을 희생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 프랑스는 핵을 가져야만 한다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어느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지 못합니다. 선진국은 그런 것이 선진국입니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키는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예, 이제 우리의 대응 방안에서 한 10분 동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미동맹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네. 동맹이라고 해서 같은 얼라이언스를 튼다고 해서 다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 A급은 미일 동맹입니다. 한국은 B급에서 지금 C급으로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죠.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나라는 뭐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죠. 나머지는 다 동맹으로 안보를 지킵니다. 예, 프랑스,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무엇을 믿고 동맹을 우습게 여기는지 답답할 노릇이죠. 네. 예, FTA 트럼프가 뭐 철폐 얘기가 나오죠. 안보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 워싱턴에 정상회담 하는데 독자적으로 운전하겠다고 그럽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면전에서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는 동의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거는 그냥 예, we'll see, 두고 보자. 요즘 트럼프가 한 영어 단어. 그거죠. 예, 서울에 와서 미국도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의한다라고. 예, 그거는 맞지 않는 왜곡 곡해죠. 예, 그걸 동맹인데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고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예,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때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웠던 5만 7천 명의 미국 희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의를 해줘야죠. 그러면 FTA 문제도 이렇게 별도 트랙으로 가지 않는 거죠.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그것이 진정한 동맹인데 자꾸 목소리를 다르게 내면 일본은 얼마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지요. 예, 아베가 1월 20일 날 플로리다를 가기 전에 이건 제가 일본 정무차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의 3대 심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트럼프는 어떤 인간이며 트럼프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를 한 장짜리 보고서로 마지막에 얘기를 줍니다. 예, 아베는 그거대로 했고 미일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죠. 네.
미일 동맹 경제 문제 얘기 안 하죠. 왜? 시큐리티 안보 가치에 대해서 100% 같이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실무적인 선에서 논의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우리는 뭐 늦게 출범도 됐고 준비도 없었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고 큐셔너가 어떤 사람이고 준비 없이 가서 만나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오면 속은 시원하죠.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죠. 한미동맹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대책이 전술핵이죠. 제가 조금 사족을 붙이면 이 학계에서는 5월 10일 이후에 공수가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과거에 수비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격으로 바뀌었죠. 근데 아직 국회는 이 공수가 안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공격하고 수비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학계에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보적인 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공격해야죠. 공격 어디를 해야 되느냐? BH에서 나오는 발언을 공격해야죠. 5가지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죠. 첫 번째 주장, 전술핵 도입하면 비핵화 안 된다. 이미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 갔는데 무슨 전술핵 배치에 반대 일본입니다. 제2의 사드 된다. 어제도 제가 KBS 공감 토론에 나갔는데 우리 진보 진영 학자가 5가지 이유로 전술핵 안 된다고 그래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어차피 공격 대상은 발언입니다. BH 발언. 정부 여당 대표의 발언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정책을 지금 이니셔티브를 갖고 하겠습니까? 저희 학계에서 대응은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가치를 지키는데 그나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반박 논리를 가지고 공세를 해서 레이 코프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정치 프레임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 민주당 어떻게 공화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 이걸 끌고 올 것인지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죠. 무대를 바꾸라는 거죠. 그것은 주제를 우리 쪽으로 갖고라는 거죠. 주제 그거 시큐리티죠. 그리고 전술핵이죠. 이 문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죠. 일단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운을 띄었으니까 밀어붙이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나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었을 때 자유한국당 논리가 맞다라는 정부 여당의 프레임과 정부 여당의 주제로 갖고 게임을 하면 그거는 언론에서 8대2의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0%가 최소한 되는 아이템과 주제로 플레이를 해야지 여러분이 럭비 경기에서 스크림 짤 때 밀리지 않는 주제죠. 근데 이 문제 전망 나쁘지 않습니다. 왜? 김정은의 사고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활동과 움직임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한두 번의 협상 제의나 미북 간의 어떤 물밑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를 비롯한 다양한 주장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정부 여당의 잘못된 방향을 교정하는 것이 우리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국민적 사명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